네, 4월 1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드나우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더라고요. 미국 연준의 이 페드나우 출시. 지금 예고 시점은 7월이에요. 예고 시점은 7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페드나우, 연준에서 페드나우와 관련된 공지글을 하나 올렸어요. 페드나우가 이 현금을 대체하는 거냐? 이게 센트럴뱅크의 디지털 커런시, CBDC를 의미하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CBDC와 관련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갑자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누가 봐도 패스나우는 결국에는 이제 CBDC 시대를 향하고 있는 이걸 준비하고 있는 과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지금 연준에서 CBDC와는 관련이 없다? 이 현금을 대체하는 게 아니다. 크립토 커런시와도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 이게? 그래서 지금 페트나우가 말한 걸 보면 어, 어떤 커런시, 화폐 개념보다는 페트나우는 시스템 혁신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페드나우의 출시 자체가 뭐 CBDC가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오인되는 상황 내지는 크립토커런시 시장이나 이게 또 화폐 혁신으로 가게 되면 블록체인 화폐 혁신으로 가게 되면 크립토커런시 시장, 암호화폐 시장을 조금 자극할 수가 있고 블록체인 산업을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 차원에서 지금의 어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디오 잘 들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페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단계별로 지금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페스나우의 이번에 출시가 갖는 의미는 미국에서 지금 사실상 실시간 송금이라고 하는 게 실시간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은행의 즉각적인 송금이 이제 페드나우를 통해서 구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 그러니까 페드나우의 첫 번째 타겟은 이번에 출시가 되면 첫 번째 타깃은 미국 내부에서 은행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송금.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당연히 이제 미국 외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경 간 송금에 페드나우가 활용되는 상황.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ISO 2002에 페드나우도 이제 멤버로 도입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미국 내부에서 국내 송금에 있어서 실시간 혁신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진짜 실시간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국경 간 송금으로 확장이 되고 결국에는 이게 이 CBDC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뉘앙스적으로 포착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백악관 경제 자문으로 영전한 전 연준 부의장 라일 브레이트너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느 때에도 즉시적인 결제가 가능하다. 이걸 구현하는 게 페드나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언제적이더라? 이게 작년 기사예요. 작년 기사인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가계와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나는 오늘 돈이 필요한데 오늘 돈을 보냈다고 하는 사람의 돈이 오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당장 오늘 이걸 뭘 막아야 되는데 어음 막아야 되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대출 받아가지고 이걸 막고 내가 받을 돈은 또 내일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실시간이라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아니 내 돈 내가 받아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이 단기 대출 비용에 따른 금리 비용이 또 발생을 하고 근데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비효율성을 페드나우가 이제 해결해 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황금알림 고맙습니다. 네, 늘 챙겨주셔가지고 늘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현행 시스템 기술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 가계와 기업이 손실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만 뒷받침을 해주면 이런 불필요한 비용인데 안 써도 되는 돈인 건데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는 굉장히 구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드나우가 진짜 말 그대로 실시간, 진짜 실시간 즉각적인 송금을 구현해 준다라면 이제 이런 불필요한 가게와 기업의 비용들도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은 연준의 페드나우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적용돼 있고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파트너 기업이 사이페리움이에요. 사이페리움. 이게 또 이제 CBDC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연준은 CBDC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게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페드나와 사이페리움 둘 다 미국 FPC, 이 Faster Payment Council, FPC의 멤버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FPC의 부의장이 리플 프로덕트 책임자예요. 이 크레이그 드윗이라는. 그래서 FPC, 이 글로벌 통합 결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닥사 같은 그런 사단법인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리플, 연준, 사이페리움, JP모건 뭐 이런 국경 간 송금과 관련된 기업들은 싹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또 간접적으로 리플과도 또 연계성이 되다 보니까 이 자체 페드나우, 사이페리움, FPC, 리플 이게 또 연결고리가 돼서 굉장히 조금 주목을 받았던 그런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볼란테 테크놀로지, 이 클라우드 기반의 결제 금융 서비스 분야 여기서 이제 선두로 꼽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리플의 파트너사라는 겁니다. 이 볼란테가. 그런데 이 볼란테가 연준 페드나우 솔루션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부 다 싹 다 볼란테까지 해서 역시 FPC의 멤버라는 공통점이 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 좀 다를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의 틀 지금 백그라운드 위에서 각자의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은 어떤 연준의 페드나우 출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인식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리플 얘기하면 또 이제 단연 우리의 관심사는 소송 이슈입니다. 리플 SEC 소송은 불가능할까?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빌 모건 변호사의 분석의 어떤 후속타 그거의 연장선으로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빌 모건 이런 얘기를 했죠. SEC는 리플의 XRP 가격, 그러니까 리플랩스가 XRP 가격을 통제한다라는 걸 입증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SEC 전문가 니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리플 가격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아. 근데 그거를 리플랩스가 통제한다라고 어떻게 입증을 할 거야? 이걸 입증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번엔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받아서 이걸 가지고 지금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빌 모건이 얘기한 것처럼 2018년 이후에 판매된 XRP가 SEC 전문가의 주장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에 영향을 받았다라면 그러면 리플랩스가 XRP 가격을 통제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그러면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건데 사실상 이거 불가능하거든. 누가 봐도 불가능하거든. 그러면 2018년 중반 이후에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리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SEC 전문가의 어떤 멘트 이거죠 이거. SEC 전문가가 주장을 하는 게 2018년 중반 이후에 판매된 XRP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영향을 받는 건데 이게 뭐 90%까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데 이거 뭐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이걸 또 리플랩스가 그럼 가격 통제했다며 니들이 근데 이건 또 뭔 소리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영향을 받는다며 어떻게 입증할 건데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다가 SEC가 지금 스텝이 꼬인 거예요. 예, 자승자박.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대부분의 암호화폐 가격, 이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임에 영향을 받잖아요. 이거는 이른바 코린이들도 알고 있는 뭐 이런 사실인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승자박의 결과로 이어가는 것일까? 그래서 이런 것만 놓고 봐도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LBRY 사건에서
LBC 토큰이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거는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사의 멘트가 나와줬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LBRY 사건은 약식 재판에서 LBRY가 패소했어요. 그게 지금 항소법원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정식 재판 과정에서 이게 지금 LBRY에 유리한 상황, 다시 말해서 2차 시장에서 판매된 코인을 증권으로 보기 어렵지 라고 있는 멘트, 이런 멘트가 지금 나와준 상황에서 지금 리플 소송에서 SEC의 주장을 조금 적용을 시켜보면 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보고 있으면 이러다가 진짜 얼결에 리플 승소로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기대감인 건데 조금 뭐 기대는 되나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레미 곤 변호사 이런 말도 합니다. 리플은 벌금을 그래서 지불하고 나면 법적으로 이 명확성을 가진 유일한 크립토 커런시가 될 거야. 그래서 마지막이 재밌어요. 아마도 내년에 코인베이스에 상장돼서 매매가 되는 거는 비트코인 그리고 XRP 뭐 이렇게밖에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없었네요. 전 이더리움도 포함된 걸로 봤었는데 아니네. 비트코인이랑 XRP만 코인베이스에서 판매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증권이라고 지금 명확한 게 SEC도 얘기하고 상품 선물 거래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은 상품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XRP는 증권 여부에 대해서 분리 판결이 나와서 규제 명확성이 생긴 거니까 2차 시장에서는 비증권 그러면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수 있는 거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머지 코인은 증권성이 지금 모호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코인베이스에서 그럼 상장 폐지되는 거고 증권성 여부가 분명히 판단된 비트코인과 XRP만 그러면 코인베이스에서 매매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상황이죠. 그래서 약간 위트 있는 멘트인데 이 말에도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도 함께 조금 맥락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